사회를 맡은 조동문입니다. 앞에 그 세션들이 조금 늦게 끝나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줄게 됐는데요. 아마 종합토론 때, 기간제 문제나 시간제 문제나 다 종합토론 때 다시 이제 다 논의될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봐서, 이건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두 분이 발제를 하시고 한 분이 토론을 하시는데요. 발제자 및 토론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의 이창근 정책실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의 박주영 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토론은 김선수 변호사님이 맡으셨습니다. 발제를 시간을 어느 정도 쓰면 되겠어요? 예, 발제는 15분 정도로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주노총 이창근 실장님. 예, 제가 맡은 오늘 부분은요, 기간제하고 이제 시간제 노동자의 어떤 남용 문제하고 권리보장 문제와 그다음에 차별 문제, 그리고 이제 좀 포괄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위한 입법과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 발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간제하고 시간제 어떤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떤 전반적인 실태를 먼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하고 시간제 노동자 규모입니다. 현재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전체 노동자 중에 이제 비정규직이 약 820만 정도 되고요. 그 중에 기간제는 258만 정도, 그다음에 시간제는 192만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는 전체 노동자 중에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간제는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기간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31%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는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시간제 노동자는 약 23% 정도 차지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금 차별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건 이제 기간제 노동자들의 이제 월 평균 임금은 약 160만 원, 그 다음에 시간제는 67만 원, 그리고 비정규직 전체로 따지면 143만 원 정도 되고요. 정규직은 28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월 평균 임금으로 따지면 기간제는 55% 수준이고요. 시간제는 23% 수준에 좀 미치는 걸로 그 정도 되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살펴볼 것은 이제 노동복지에 대한 이제 수혜를 어느 정도 받는가인데요. 이제 크게 보면 노동복지라고 하면 이제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상여금, 시간의 수당, 그 다음에 유급휴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받고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 이제 그래프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정규직인데, 정규직의 어떤 사회보험하고 그 다음에 노동복지에 대한 수혜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100%에 근접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의 수당이 조금 낮습니다.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시간의 수당을 받는 경우가 약 70% 수준인데, 여기에 비하면 이 기간제하고 시간제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건데, 기간제는 그나마 좀 낮습니다. 기간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약 60에서 72% 수준이고요. 적용받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이나 상여금, 시간의 수당, 유급휴가 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기간제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수당을 받는 경우가 36%로 굉장히 낮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시간제로 들어가면 시간제는 더더욱 열악합니다. 거의 20% 미만의 시간제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이라든가 노동복지를 적용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특히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규모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간제 중에서도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초단시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시간제 노동자 중에 약 26%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약 5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2013년 기준입니다. 50만 명 되는 걸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급속하게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심각한 건 이제 최저임금 미달자가 거의 3분의 1 수준, 즉 3명 중에 1명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미만을 좀 받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월 평균 임금이 약 35만 5천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임금 격차의 추이를 좀 살펴보면, 거기에 이제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보면은 그 밑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는 이제 비중입니다. 정규직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거의 53% 수준에서 지금은 2009년 이후로는 50%,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됩니다. 절반이 안 된 수준으로 이제 고착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절대 금액 부분에 있어서, 절대 금액에 있어서는 그 격차가 그 위에 있는 부분인데요. 2000년에 73만 원 수준의 이 격차였는데 2014년에 146만 원으로 이 절대 금액에 있어서의 격차는 대단히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이제 노동복지와 관련해서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규직은 상당히 좀 노란색 그래프인데 4대 보험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 등에 대한 수혜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 보면 비정규직 전반은 18%에서 그 다음에 38% 수준으로 굉장히 차별이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비정규직, 특히나 이제 기간제하고 시간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떤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실태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이 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간제법인데요. 이제 기간제법이 이제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가는 최근에 그 중소기업 중앙회 사례에서 좀 단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은 뭐 너무 많이 얘기돼가지고 반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제 내부 지침을 내려가지고 임시직 활용 방안이라는 내부 지침을 내려서 거기에는 이제 계약직 근로자의 누적 근로 계약 기간은 2년 초과가 불가하다. 그 다음에 동일 이내에 계속되는 근로 계약 기간은 11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초과되면 기간제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임시직을 1개월에서 11개월까지 쪼개기 초단기 계약을 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법은 이 사례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듯이 쪼개기 계약이라든가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등의 어떤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각종 편법을 방지할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가 이번 사례를 통해서 드러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는 이제 기간제와 관련해서 이제 되게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가이드라인인데, 현재 정부에서도 연내에 발표되는 것 중에 이제 기간제 고용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인데요. 근데 이제 요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은 현재 이제 보도로 접한 것 이외에 정부에서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힘듭니다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살펴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의 내용의 어떤 한계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부문 그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을 때 외주화가 급속하게 확대되었었습니다. 즉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민간위탁이나 외주화, 용역을 통해서 간접고용을 확산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처우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 어떤 그 무늬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고, 그래서 이제 중규직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영원한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타났었고요. 그다음에 2년이 되기 전에 해고를 해버리는 이제 기간제 해고를 남용했다는 점을 전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가이드라인에서는 막아내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상시 지속 업무 이제 2년 이상 계속되어 오면 이제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는 조건 된다는데 전환 대상자 선정을 전적으로 사용자가 할 수 있도록 해버림을 통해서 거기에서 걸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노조 활동을 열심히 했다든가 뭐 등등 하면 전환 대상자에서 사용자의 임의성에 의해서 탈락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는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거고, 따라서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이 동반되지 않는 기간제 대책은 사실상 큰 의미를 갖기 힘들고 오히려 간접고용을 확산시켜내는 풍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공공부문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시간제 일달이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좀 확대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시간제를 확대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더 심각한 건 초단시간 근로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고, 이게 이제 공공부문, 교육, 보육, 보건의료 이런 공공부문에서 무차별적으로 강제할당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는 노동자들의 어떤 근로조건이나 고용안정 불안의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러한 영역은 공공서비스 영역이고 어떤 국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된 영역에서 초단시간 근로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공공서비스의 질 전반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 못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박근혜 정부는 이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냐 이제 이 문제인데, 뭐 작동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게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불가능하다 뭐 이러한 의미라기보다는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시간제 일자리는 불안정 노동의 확산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고 휴식 제도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다기보다는 이제 사용자들의 어떤 억압이나 눈치 때문에 활용하기 힘들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서 뭐 간접 고용이나 비정규직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근로조건이라든가 임금의 차별이 대단히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는 게 가능하겠냐?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단시간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더더욱 심각하죠. 사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심각하다. 예를 들면 이제 퇴직금이나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다음에 기간제법에서도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험법상의 핵심 조항을 전부 다를 적용 배제받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편하게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고 초단시간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따라서 이처럼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초단시간 노동의 급속한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가사노동자는 일단은 좀 가사노동자와 관련한 법적 보호가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이 전혀 진척이 없다는 점이고요. 현재 정부에서는 가사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좀 실효성 없는 면피성 대책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 단락으로,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러한 문제, 즉 기간제, 시간제라든가 차별, 좋은 일자리 관련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입법 과제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기간제와 관련해서 남용 제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사유가 분명하게 있을 때만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용하는 기간도 1년 이내로 해야 된다. 즉 사용 사유도 제한하고 기간도 제한하는 이중의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 보호는 최근에 민주노총하고 이제 우원식 의원실 등을 비롯해서 입법을 했는데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보호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급속하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좀 상황이라는 거고, 따라서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대상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금기법 조항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 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사회보험 관련해서 임의가입 조항을 국민연금법이나 고용보험법 등의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법에서도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2년 이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차별시정제도 이 부분은 이제 제 뒤에 발제하실 우리 박주영 농사님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기간제법에 있는 차별시정 절차를 보완해서 금기법의 2장으로 통합시켜서 통합규율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용 형태에 따른 처우,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개별 근로자에서 산별노조와 총연맹까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은 뭐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비정규직과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법 개정이라고 봅니다. 크게 세 축인데요. 하나는 가사사용인하고 수습 노동자 감시 단속과 관련한 적용 제외라든가 감액 적용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물가 상승률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공익위원을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노사단체가 각각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저희 민주노총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형태 공시제도 부분이 올해 최초로 시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보고, 다만 이 제도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먼저 이제 고용형태 공시가 이제 기업의 자율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나 허위 공시할 경우에 제재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문항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시 300명 이상이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 수가 300명이 넘는 기업 전체를 공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노총이 이 기간제, 시간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들은 뭐 그동안 잘 알려져 왔고, 그 대안들도 이제 다시 한번 그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이제 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 그리고 비정규직은 사용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이제 허용을 해야 된다는 그 기본 원칙 속에서 이제 뭐 차별 해소를 위해서 차별 금지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하라는 것, 게다가 이제 고용 형태 공시제도를 좀 보완하는 내용까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금속노조의 박주영 노무사님이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두 번째 사례 발제 관련해서 이제 기간제와 관련된 그 사례를 좀 소개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기간제 노동에 관련된 뭐 사례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기간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면서 그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고용 안정의 문제, 그리고 차별의 문제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고 현실은 어떠한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기간제 노동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기간제법이 생기면서 사실은 이제 정규직이 아닌 그 비정규직 노동 안에 기간제의 고용 문제와 차별들이 어떻게 이제 막 결부되는지인데, 사실상 우리가 비정규직을 한 어떤 노동을 놓고 보면 실제 이 내용이 기간제 노동이라고 특정되는 형태라기보다는 간접 고용이기도 하고 뭐 초단시간 노동이기도 하고 기간제이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비정규직이 복합되어 있는 형태들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 지금 사례 부분에서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순수하게 직접 고용 기간제만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그 기간제법이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그 비정규 노동의 형태들 안에서 고용 문제나 차별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그래서 이제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어떤 사례들, 어떤 상황들이 있는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기간제법 시행 직후에 이 고용과 관련해서의 변동이나 상황들을 보면 그 사용자가 대응하는 세 가지의 전략들이 있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첫 번째가 이제 무기계약 그 2년이 지나면 이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전환되는 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 기간제법 시행 직전에, 즉 2007년 7월 1일 직전인 6월 30일 날 새로운 계약을 맺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회피하는 전략들이 있었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 기간제법이 적용되려면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새로운 계약을 맺었을 때부터 적용받는 2년이 계산되는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아시겠지만 외주화나 파견으로 가족 고용화를 시도했던 방식들이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기간 만료가 되면 그냥 계약을 종료를 해버리고 아예 새로운 신규 채용을 함으로써 2년 사용들을 또 이제 지연하는, 그래서 이전에 기간제법 이전에 반복갱신되어 왔던 그런 관행들을 사실 단절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시정제도를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전략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아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무기계약 전환이기 때문에 고용 안정은 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 별도 직군화라든지 직군 직무분리 같은 것을 통해서 사실상은 차별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그런 효과들을 가져왔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기간제법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기존의 관행대로 계속 기간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패턴들이 또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방식들로 이제 2007년 7월 이후에는 이제 양상들이 나누어졌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법적 평가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었던 것인데요. 기간제법 이후에 그래서 실제 이 기간 만료로 어떤 계약 해지를 하게 됐을 때 판단하는 법리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좀 살펴보면, 일단 큰 특징으로는 일단 법원은 2007년 기간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왔었다라고 하면, 대입체적으로는 이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다, 즉 무기계약직 노동자다라고 해서 단지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서 계약 종료를 하는,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이제 판단하는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이제 사례들을 보자면 이제 노동위원회 사례들이 좀 주인데요. 노동위 사례들에서 보면 거의 지금은 이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2년, 3년 사이에는 거의 기간 만료 건으로 들어오는 사례들, 문제가 된 사례들을 보면 전부 기간의 형식의 정함이 없다라고 보진 않고 다 기간제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봤던 그 법리의 적용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배경에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규 조직되어 있는 단위들의 상당 부분들은 무기계약 전환이 많이 됐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단절이나 아니면 신규 채용의 방식으로 해서 과거에 반복갱신되어 왔던 그런 관행들은 다 단절시켜버린 효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례는 다 2007년 이후에 새로 계약을 처음 해당 사업장하고는 처음 계약 맺는 그런 사례들만 이제 대부분 존재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진 않지만 이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이 경우에 계약 해지가 사회통념상 정당하냐, 합리적이냐 이런 판단들을 하는 사례들인데요. 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이제 전제해서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됐을 때 다만 기간제법상 2년이 경과하며 무기계약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간 만료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제 판례들, 그리고 노동위원회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이 갱신기대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이죠. 즉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범위가 제한되는 이유는 뭔가 근본적으로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수차례 반복 갱신의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장 내에 단 한 번도 그 재계약 거부가 된 사례가 없다거나 이런 정도가 이르지 않으면 사실 갱신기대 가능성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고 특히 이제 갱신기대 가능성이 인정되는 많은 경우들은 대부분 어떤 갱신과 관련한 평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만 대부분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갱신기대 가능성이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사례 중에 보면, 갱신 여부에 대해서 통지를 해 줄 때, 기간 만료 한 달 전쯤에 갱신에 대해서 사전 통지하게 되어 있는 어떤 규정이 있는데, 통지를 안 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갱신기대 가능성이 형성된다. 이런 이제 사례들은 이제 드물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범위에서 보자면, 지금 기간제에 관련해서 갱신기대 가능성이나 기존의 법리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제한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최근에 좀 유의미하게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산해하청의 경우 산해하청 업체 변경이 되더라도 특별하게 재계약이나 입사 절차들을 거친다고 형식적으로는 거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전 직원들이 그대로 고용 승계가 되는 구조, 고용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 계속 근무를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고 재계약 거부를 특별히 하거나 하는 관행들이 없다라고 할 때는 이런 도급 계약의 의해서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이 반복갱신에 의해서 갱신기대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들은 드물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좀 특이사항들이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고요. 다만 기간제법 이후에는 2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기간에 정합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간에 만료를 이유로 해서 2년이 이미 넘었으면 계약 기간이 끝났다라고 해서 해지하는 그런 사례들은 사실상 사례 자체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인정이 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 기간제법 이후에 2년 이상 사용했는가와 관련한 사용 기간, 즉 2년의 사용 기간을 도과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비정규직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학교장을 사용자로 제한해서 판단을 했었다면 지금은 관할 교육감을 사용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관할 지역, 교육청 지역 내에서 기간제를 여러 학교에서 반복을 하는 경우에도 그러면 반복 갱신에 의해서 사실 2년을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무기계약 전환이 됐다라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사용 기간과 관련해서 하나의 사업 안에 있는 예를 들면 대학 같은 경우인데요. 하나의 대학 내에서 여러 개 단과나 사업 관련된 사업들에서 기간제로 일했지만 다른 사업으로 옮겨가면서 사용자들이 이제 다른 사업 부문으로 옮겼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많은 경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새로 다른 사업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연계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직 이유로 기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에서 2년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연속되는 2년의 기간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사용자의 범위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다툼이 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년이 넘게 사용되더라도 이 기간제 사용 제한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외가 굉장히 넓고 포괄적이어서 자신이 이 예외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 사업 완료라든지 특정한 사업의 완성 아니면 55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에는 무조건 다 그렇고 또 각종 복지 사업, 정부 복지 사업과 관련돼 있다라고 평가될 수 있느냐 등등에 있어서 굉장히 넓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은 2년이 넘어도 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제 그 기존의 판례 법리들이 제대로 현장에서는 작용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라는 점이고요.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이 기간제 노동을 활용하는 양상을 좀 살펴보면, 이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원래 기간제 노동이 아니라 정규직인데 기간제로 이제 전환하는 문제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있었던 사례인데, 며칠 전에 노사 합의가 돼서 타결이 됐습니다만, 예를 들면 레이테크 코리아 같은 경우를 보면, 전부 다 정규직으로 쓰던 제조업 사업장인데 전 직원을 다 기간제로 전환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사례입니다. 여기 말고도 최근에 들어서 중소기업 제조사에서 이런 전 직원을 기간제로 전환하는 그런 시도들이 여러 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 과정에 사실은 이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것을 반발하면서 노조가 설립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적절하게 중간에 무마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부 기간제로 전환이 되더라도 그 속수무책인 상태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2년밖에 사실 기간제를 쓰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전 직원을 기간제로 전환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최근에 공단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그 간접 고용화라든지 호출 노동화가 되면서 사실상 기존에는 정규직으로 쓰던 사업장들이 기간제를 활용하면서 외주화나 간접 고용화를 시도하는 그런 중간 단계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기간제가 여전히 또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것이냐 하면 노동조합을 와해하거나 이것을 그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 간접 고용 형태인 건데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하청 노동이자 기간제 노동, 즉 우리가 흔히 말하면 여러 가지 비정규 고용 형태가 이렇게 층층이 겹쳐 있는 이제 샌드위치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이 기간제를 가지고 기간 만료를 가지고 적절하게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데, 부당노동의 행위를 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대제철 당진 공장의 그 비정규직 지회 상황들을 보더라도 교섭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조합 활동들을 핑계 삼아서 계약 만료 시점에 징계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약 만료하고 주된 핵심 그 간부들을 해고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 기간제법이 갖고 있는 이 2년이라는 사용기간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 이 2년 제한도 고용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3년으로 4년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안을 정부안을 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까지 그 기간제법의 도입 이후에 변화된 양상을 보면, 과거에는 전 직원을 기간제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런 경우에 실제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기간의 정함이 형식이 불가하다, 모든 사업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했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보면 실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을 이른바 수습기간으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1년을 또는 2년을 수습기간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불안정 노동 상태를 장기화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그 기간제 사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용 불안을 계속 3년으로 늘린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기간제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사유제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차별시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그 사례 52페이지 보시면 사례들이 쭉 빈도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초기에 굉장히 많은 빈도에 비해서 2009년 이후부터는 거의 연평균 한 60건 이하로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다 취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들은 거의 없다고 좀 보여질 수 있고, 특히나 당시에 이제 그 민주노총에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신청권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했을 때 정부가 취한 방식은 노동조합에게 못 주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노동부 장관에게 차별시정 통지권을 주는 방식으로 대체를 했었죠. 그런데 실제 그 도입이 된 이래 지금까지 그 중노회에서 판정된 사례를 보면 단 3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 사업장 전체의 차별을 개선하는 그런 차별 시정의 제도로서는 이 제도는 사실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차별 관련해서는 기간제 노동뿐만이 아니라 파견의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데 차별 시정
시정을 할 수 있는데 이 파견 노동자 차별 시정 관련해서는 특히 사내하청 같은 경우에 먼저 불법 파견인 것을 인정받아야만 차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미미하고 실제 최근 2년 동안 검색된 3년 정도네요. 3년 정도에서 이 파견과 관련해서 다룬 거는 6건이고 그중에 인정된 것은 2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기의 차별 시정 사례들은 주로 아예 차별 신청권 자체를 제한한다거나 비교 대상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차별 판단에 이르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갔던 것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그 차별이 인정돼도 제척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차별 시정을 받을 수 있는 건 3개월에 불과하다든지 아니면 비교 대상들이 존재하는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 신청권자인 기간제 노동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전환되기 직전에 그 기간에 대해서만 시정할 수 있다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차별 시정의 범위를 굉장히 제한해 왔었고요. 특히나 이 비교 대상 부분 관련해서는 단지 업무의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나 책임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비교하면서 동종 유사성을 계속 부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차별 판단 법리가 조금 변화가 됐던 것은 2009년, 10년부터 변화가 됐는데 그게 법원에서의 이제 그 판단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변동이 된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비교 대상 판단을 할 때 업무상 권한이나 책임 관련해서는 비교 심사 단계에서는 보지 않는다. 이것은 합리적 심사 여부에서만 판단될 문제이다라고 해서 동종 유사성 판단을 좀 더 넓게 인정하는 경향으로 조금 변화됐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동종 유사성 판단의 핵심은 뭐냐면 업무의 상호 대체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실제 보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사례가 뭐냐면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스포츠센터 안에서 한 명은 수영 강사를 하고 한 명은 스쿼시 강사를 해도 이건 업무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동종 유사성이 없다고 보는 그런 방식의 판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하는 일이 거의 동종 유사한 직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동종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고 특히나 동종 유사성이 인정이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차별의 대상이 되는 부분 임금이나 복리후생, 성여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업무의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전 직원이라면 동일하게 균등하게 보장해줘야 될 어떤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조차도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을 문제 제기하려고 하면 동종 유사인 비교 대상자가 있어야만 그것을 다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종 유사인 비교 대상자가 없으면 아예 그 복리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예 차별 판단 자체로 이르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과거에는 단협상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협이 적용이 달라서 차별이 나타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선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들이 나오면서 단체협약의 적용 차이만으로 차별이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차별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단협을 통해서 노사 간의 차별적인 단협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차별을 회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이 직군분리나 직무분리가 굉장히 현장에 많이 되고 있어서 이미 직군분리, 직무분리가 돼 있으면 동종유사 판단, 비교 대상 자체가 되기가 어렵고 차별 판단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서 각하가 되는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동종유사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 근속이나 책임, 권한에서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그 차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지 않고 권한, 책임, 근속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은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제대로 구현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는 건 완전히 가치적으로 동일할 때만 비교하겠다가 아니라 노동 가치를 비교해서 그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비례 원칙에 타당한가, 합당한가, 그 정도가 합당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오히려 동종유사 판단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게 남녀차별 부분인데
오히려 남녀차별을 비교할 때 비교 단계에서부터 모든 노동 가치가 완전히 동일해야만 비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문에 적용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적용할 때 있어서 노동 가치에 비례하게 보장해 주도록 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 비례성 원칙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기간제, 시간제 가운데 이제 주로 이제 기간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의 이제 사례들을 검토를 해서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에 기간제 노동자들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제 고용 안정 면에서는 도리어도 불이익을 받게 되고 차별 시정도 도리어도 안 되는 그런 현장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제시하셨는데 특히 이제 기간 만료되면은 계약 해지가 되는 것 그러면서 이제 갱신이 더 어렵게 되는 이런 현실들 그리고 때로는 그게 이제 노조 파괴를 위한 그런 의도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간제를 포함해서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 제한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얘기하셨고 차별 시정이 안 되는 거는 그 비교 대상자를 선별하고 비교 대상의 업무를 이제 선정하는 데서 대단히 이제 부적절하게 동종 유사성을 제한적으로 보거나 또 그 해당 업무에서도 가장 노동 조건이 안 좋은 사람들을 또 대상으로 선택을 하거나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김선수 변호사님께서 이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까. IMF 1위 후에 비정규직이 대거 이렇게 양산된 이후, 그때부터 이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이렇게 제안하고, 그때부터 이제 입법 운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든 그 법안 내용 자체는 지금 그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그런 안들과 거의 비슷한 안이고, 그 사이에 기간제법이 제정됐지만, 실제로 그 노동계에서 요구했던 그런 법안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입법이 돼서 어떻게 보면 20년 이상 같은 법 제정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문제는 방안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의지와 힘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발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각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보충하고 다른 의견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문제입니다. 기간제 노동자의 현황이 지금 전체 임금 노동자의 14%, 비정규직 노동자의 31%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사실 모든 비정규직 문제는 이 기간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제도 다 기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요.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도 도급 위탁 파견 계약의 계약 기간 그게 곧 이제 기간제의 속성이죠.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사실은 독립된 사업자 형태이긴 하지만 위촉 계약의 기간을 정해놓으면 그게 곧 바로 이제 기간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비정규직의 본질 이런 기간제고 기간제 문제의 또 본질은 노동법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용 불안에 내몰린다는 점이고 이것이 곧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제 노동자들의 모든 열악한 근로 조건과 차별, 단기 활동의 제한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용 불안정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기간제 해결의 핵심은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간제를 비롯한 모든 비정규직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서 해고 제한 규정 적용을 통해서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게 이제 사용 사유 제한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겁니다. 이것이 입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정부가 기간제 고용 안정 가이드라인에서도 상시 지속적 업무의 경우에는
이제 무기 계약으로 전환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이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원칙 이걸 선언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시 지속적인 업무가 아닌 그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이 그게 이제 정도고 그 정답이죠. 그리고 외주화라는 풍선 효과 결국 이제 간접 고용에 대한 그 대책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직접 고용 원칙과 간접 고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입법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그 법안들이 다 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간제의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간제 형태여서 고용불안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고,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 각종 노동보호 입법의 적용을 제외한 것을 삭제하는 그런 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 선택제 등의 명분으로 시간제 노동자를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 역시 동의합니다. 이것은 시간제 노동자가 자발적인 이라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비자발적으로 이 시간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상황에서 시간제 노동자 확대 정책은 나쁜 일자리 양산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사 노동자는 아예로의 그 협약을 비준하는 게 출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노동 기본권, 이게 파업과 관련된 업무 방해나 이런 것도 그런데 아예로 협약을 기본적인 협약을 비준하는 것부터 이렇게 좀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별 시행 절차와 관련해서는 실체적인 내용, 그래서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그리고 동일가치 기준 조직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노동력에 의한 시장영향 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 과연 이게 이제 정답인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차별 시정 절차 역시 판정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 행정위원회인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에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게 결국 또 노동위원회에서 판정 차별 시정 명령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법원으로 가서 그 법원 판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이 노동위의 절차를 거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조정기관으로 전문화하고 노동자 업무나 이런 쪽으로 전문화하고 판정 기능은 참신형 노동법원 제도 도입해서 노동법원에서 담당하도록 방안이 낫지 않겠는가. 이제 참신형 노동법원은 노사 추천 참신관이 법관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소송 절차의 특례를 규정해서 신속하고 간이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충실한 제도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위원회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심리를 공정하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상임위원, 공익위원 선정 절차를 합류하고,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소신껏 위원장이나 상임위원, 공익위원에 임명돼서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는 것이 선행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집단적이고 악의적인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대표 당사자 소송, 이관 집단 소송과 징벌 배상 제도를 일반적인 형태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법은 차별 시행 절차에서 노동위원회의 시행명령 하나로 3배수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도입은 하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걸 3배수로 한정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리고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또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집단소송과 징벌배상 제도를 일반적인 형태로 도입해서
그 악의적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결국은 돈으로 징벌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산하청 노동자들에서 노동부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그걸 무시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1년 순이익 정도를 징벌배상을 매긴다든가 이런 게 가진 게 돈밖에 없으면 돈으로 책임지게 해야죠. 이것은 왜 또 필요하냐면 이런 제도가 지금 한미 FTA 체결이 돼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려면 집단소송과 징벌배상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집단소송과 징벌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없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기업의 어떤 경쟁력 이런 걸 위해서도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징벌배상과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의한 단체소송제도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에 비춰보면 노동자가 직접 소송하기 어려운 경우에 노동조합이 대신 소송을 진행할 자격을 인정하고 소송 결과가 집단소송과 마찬가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절차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 참수형 노동법원 집단소송 징벌배상은 이제 제가 다니는 데마다 이거 이제 절실하게 우리 사회의 어떤 법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여전히 이제 직접 고용 정규직 채용이 이제 원칙이라야 되고,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은 반드시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중요한 원칙으로 얘기하셨고, 그건 이제 민주노총 입장과도 거의 똑같은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차별 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못하게 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그 원칙을 세우고 하는 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제를 조금 강화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내시면서 노동위원회의 조정 기능하고 분리해서 그렇게 권한을 강화하기보다는 도리어 노동법원제를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마지막에 이제 좀 제시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데를 보더라도 최병성 씨가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아도 또 다른 노동자들이 똑같은 일을 했던 노동자들이 또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그리고 정몽구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오라고 그러는 거. 그래서 이제 집단소송제 같은 거는 정말 절실한데 논리도 좋은 논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한미 FTA를 예를 드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집단소송제를 주장하는데 주요한 논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갖고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제가 받겠습니다. 몇 분 받고 그런 다음에 발제 토론하신 분들의 의견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그때 이제 박주영 노무사님은 아까 노동위원회 제도에 대해 갖고 김선수 변호사님이 제기하신 그런 지점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대안도 얘기하셨으니까 노동법원제에 대한 것까지 이제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김선수 변호사님은 집단소송제를 꼭 필요한데 이게 노동법을 개정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하려면은 어떤 법을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지 또 이게 그렇게 노동법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싸움이 또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또 민변에서 혹시 이런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갖고 계신지 입법 절차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는 부분까지 얘기해 주시고 징벌적 배상제 도입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는 게 좋은지 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시간은 너무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의견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이렇게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훌륭한 그 방청객을 모셔서 저도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노총 쪽에서는 뭐 할 얘기가 있습니까? 그럼 박주영 노무사님 짧게 답변하시고 김선수 변호사님은 조금 시간을 더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가 사실은 비정규직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사실 마지막 말씀하셨던 집단소송제나 노동법원제론과 관련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길게 말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제 일반적이고 큰 논의다 보니까 물론 이제 현재 노동위원회가 갖고 있는 이제 그 공정성 문제나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들에 대한 비판들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 것은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실제 노동위원회와 관련해서 민주노총도 계속 노동위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그나마 이제 조금씩이라도 이제 판사나 이제 판정을 할 수 있는 전문 법관들이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어떤 기관 소속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일반론에 좀 맡기고 싶은 거고 다만 이 차별 시정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차별 시정 제도의 경우 특히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여러 제도들의 경우에 보면 서로 이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사안들이 좀 흩어져서 사건들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 노동법원의 형태이든 뭔가 이렇게 일원화된 시스템 안에서 그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것들의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그 법리적 문제를 어떤 일원화된 어떤 방식 안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제도적인 어떤 방식, 노동법원이든 노동위원회든 어떤 방식이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들을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차별시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차별시정 제도도 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에 그것을 해고나 징계를 다툴 때는 또 별개로 판정위원회를 심판위원회에서 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이제 노동위원회에서도 이거를 이제 병합 사건으로 처리하면서 같이 한 번에 이 비정규직에게 닥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듣고 보니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고요. 김선수 변호사님은 노동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으니까 주로 집단소송제 중심으로 좀 징벌 배상제하고 집단소송하고 징벌 배상을 도입하는 방법은 그 각 영역별로 그 개별법에 이렇게 개별법을 통해서 도입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적인 형태로 집단소송법, 징벌배상법이라는 그 일반법을 제정해서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각 개별법을 통해서 이렇게 도입된 게 집단소송으로 증권 집단소송인가요? 거기 있고 그다음에 징벌배상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차별시정에 있어서 3배수 배상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 다른 개별법들에 이제 몇 배수 배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개별 법률을 통한 도입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증권 집단소송법이 있지만 실제로 그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도 못하고 그런데 결국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각 개별법을 통한 도입이 아니고 그 집단소송법 내지는 대표 당사자 소송법 그리고 이제 징벌배상법 이러한 형태의 그 일반 법률 형태로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2005년 6년 사업지배개혁 추진위원회 할 때 거기서 그 과제 중에 하나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 외국 그 입법 사례와 그다음에 그 법안도 어느 정도 초안까지는 그 잡았고 그래서 그 법안도 사실은 그 의결해서 이렇게 그 넘기긴 했는데 이제 그 장기 과제로 넘겼죠. 그래서 그때 보면 이 부분에서 이제 기업 쪽에서 제일 강하게 반대를 하고 뭐 그런 여건 때문에 그때 이제 장기 과제로 넘기고 그 후에 이제 본격적인 지금 어떤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이슈화해서 이렇게 하면 아까 한미 FTA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미국 가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많고 거기 가서 이제 그런 법제도의 적용을 받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하는데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 국내에서 그걸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반법 형태로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그때 사개취했던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자료로 해서 그것부터 이제 더 이렇게 연구를 진척시키고 이슈화하면 충분히 좀 구체적인 그런 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선수 변호사님이 그동안에 이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으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하셔갖고 노력하시고 혼자 하실 일이 아니라 아마 민변이 같이 준비를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간단한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 노동법 법규정들을 갖고 개정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단소송제 같은 것도 반드시 꼭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10분쯤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종합토론 제4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